교편을 잡은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내면서 참 많은 기쁨과 위안을 얻곤 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건 우리 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열과 성을 다해 수업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요 며칠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얼마 전 제 앞으로 온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상태로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 있을 때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한 개의 봉투. 제법 고급스러운 봉투 안엔 청첩장이 들어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궁금한 마음에 뜯어본 봉투 안엔 청첩장이 들어있었어요. 이 청첩장을 본 뒤로 제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청첩장 속 신부의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죠. 제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 이름, 할 수만 있다면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 그 이름. 바로 3년 전 저의 시동생과 이혼한 전 동서의 이름이었어요. 청첩장 맨 뒷장엔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적혀 있었어요. 형님, 저를 동생처럼 딸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새 출발하는 날 형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형님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릴게요. 마지막에 웃는 표정까지 그려넣다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얌전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에게 청첩장을 보내다니요. 몇 번을 봐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모자라 감히 나를 초대한다고? 결혼식은 다음 주 주말이었어요. 그래, 원하는 대로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줄까? 신랑을 찾아가 결혼할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떠들어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속 어린 시동생의 얼굴을 보니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그래,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있기로 했으니 더 이상 상종하지 말자.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손엔 힘이 잔뜩 들어갔는지 청첩장이 맥없이 구겨졌습니다.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 내가 더 말렸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허황된 꿈이라는 것은 알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시동생의 결혼을 막을 거예요. 23년 전 교대를 나온 저는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반의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시동생이 바로 우리 반 학생이었죠. 꿈도 많고 열정에 불타올랐던 초임교사 시절, 첫 담임이라 잔뜩 힘이 들어갔던 저에게 제자들은 정말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제가 꿈꿨던 교사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예뻤어요. 제가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마치 낳은 것처럼 마음을 쏟아부었죠. 반 아이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유난히 신경이 쓰였던 아이가 우리 시동생이었어요. 학생부 기록을 보니 시동생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단둘이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현우는 학교 끝나면 뭐하니? 형이랑 잘 지내고 있고? 그냥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애들 다 학원 가면 혼자 집에서 놀아요. 그리고 형은 일하느라 바쁘고요. 그렇구나.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먹는데 보통 라면을 많이 먹어요. 그럼 이렇게 할까? 학교 끝나고 선생님 퇴근할 때까지 교실에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는 거야. 어때? 아직 한참 클 나이인데 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홀로 긴 시간을 보낼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차피 저도 매일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이것저것 행정 업무들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가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형편이 비슷한 아이들을 몇 명 더 모아서 교실을 개방해 놓고 자유롭게 머물다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정에 고픈 아이들이었어요. 저도 엄마가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바쁜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교실에 남아 자기들끼리 함께 어울려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종종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가끔 아이들의 집에서도 과일이며 간식거리를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꼭 소풍 온 기분처럼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아이들과 헤어질 때 아이들이 남긴 편지를 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 행동이 아이들에겐 무척 소중한 추억이었나 봐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수한 마음에 제가 더 보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시동생이 4학년이 되었을 땐 저와 다른 반이었어요. 그래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언제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이젠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참 잘 됐구나 싶었죠. 그리고 다음에 시동생이 우리 반 학생으로 앉아있을 땐 내심 반가웠어요. 시동생의 형편 때문에 마음이 갔던 게 사실이지만 시동생의 성격과 행동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더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형과 둘이 산다고 했는데 어쩜 저렇게 구김이 없을까? 굳은 일은 스스로 도맡아 하고 소외당하는 친구들을 나서서 챙겨주고 반에서 시동생을 싫어하는 아이를 못 볼 정도였어요. 어린 나이지만 배려 넘치고 섬세한 모습을 보면서 내심 뿌듯했어요. 6학년이 되었을 때도 저는 시동생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 동안 방학을 빼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시동생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가끔 청소당번이 되어 늦게 남았을 때 고생한다고 간식이라도 챙겨주면 저에게 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없는데. 선생님은 일부러 안 만든 거야. 선생님이 눈이 완전 높거든. 우리 형 진짜 멋있는데. 선생님, 우리 형이랑 만나보실래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가 되었을 무렵부터 시동생은 저를 따라다니며 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형이 저보다 1살 나이가 많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 이야기였지만 키도 엄청 크고 잘생겼다고요. 시동생이 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어린애가 장난을 치나 보다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졸업식을 하던 날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아이의 형은 저를 보더니 아이에게 줄 꽃다발을 대뜸 저에게 주었습니다. 현우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늘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제가 당황한 사이 저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
우리 셋은 기념사진까지 찍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시동생의 말대로 남편은 정말 키가 컸고 몸집이 있어서 듬직해 보였어요. 그에 반해 순둥하게 생긴 얼굴은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남편 사이의 기류를 영민하게 눈치챈 시동생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자리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중학생이 된 시동생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제가 선생님이랑 평생 살고 싶어서 우리 형 만나게 한 거잖아요. 졸업하면 선생님 못 볼까봐 얼마나 초조했는데요. 이제 전 소원이 없어요. 형이 선생님 괴롭히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전 겉으론 안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실 마음은 늘 어딘가 결핍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느꼈던 부모의 역할 부재가 아직도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썼던 것도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 시동생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저는 시동생의 엄마처럼, 가끔은 누나처럼, 또 어떤 날은 선생님처럼 시동생을 돌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자로 처음 만나서 그런지 제 마음속엔 늘 시동생이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시동생의 학교 행사나 진학 상담도 모두 제가 도맡아서 챙겼고 시동생도 이쪽으론 남편보다 저를 더 의지했어요. 시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시동생은 자신의 조카를 정말 예뻐한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예뻐했어요. 제가 잠이 들면 어린 조카가 울지 않게 돌보고 아기 분유도 능숙하게 타고 밀려있는 집안일까지 알아서 도왔어요. 제 몸이 피곤해서 차마 말리지 못하고 늘 미안했죠. 우리 현우 도련님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어떡해. 형수님,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집에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죠. 아유, 우리 귀염둥이 새야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기거든요. 내가 우리 도련님 때문에 힘이 난다. 기분이다. 오늘은 도련님이 좋아하는 즉석 떡볶이 해주겠어. 대신 새아를 부탁한다. 깜짝이야. 애보라는 말을 그렇게 비정하게 하지 좀 마세요. 아기 키우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시동생과 남편 덕분인지 이 순간들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아들과 시동생은 서로 둘도 없는 사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자라는 만큼 시동생도 성장했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따라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게도 교대에 갈 성적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진로를 고민하던 중 경영 쪽에 관심을 보여서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성적이 훨씬 좋아서 목표했던 대학보다 더 좋은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남편과 시동생, 어린 아들까지 기쁨의 파티를 즐겼었죠. 시동생은 과 대표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시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탐나는 젊은이였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과 학생회장도 하고 여러 대외 활동도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스펙을 열심히 쌓더군요. 덕분인지 졸업과 함께
원하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남편과 저에겐 내복을, 우리 아들에겐 평소 노래를 부르던 장난감을 사주더니 저에겐 봉투 하나를 더 주었어요. 봉투를 열었더니 봉투엔 100만 원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엔 그동안 자신을 키워줘서 고맙단 내용과 10살 때 저를 만난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동안 제 덕분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첫 월급 타고 이것저것 빼니 남는 게 이것뿐이라며 앞으론 더 효도할 테니 기대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교사로 살면서 어린 제자들의 편지를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이 편지는 또 다른 의미로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괜히 장난을 치면서 분위기를 바꿔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울다가 웃은 사람이 되었지만요. 시동생은 회사 생활도 참 성실하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종종 시동생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될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시동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 선언을 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시동생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어요. 주말엔 집에서 충전을 해야 한다던 사람이 주말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내심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언제쯤 이야기해 주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시동생의 결혼 상대는 시동생보다 6살이나 어렸고 별다른 직업 없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야근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마주쳤는데 웃는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됐고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땐 참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너 혹시 사고 쳤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아? 그 아가씨 나이도 이제 24이라며. 나이만 그렇지 진짜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고아원에서 자라서 가족도 없고 가족의 정이 그리운 애예요. 옛날 제 생각도 나고 형수님이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저도 나라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난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 의류 쇼핑몰 준비하고 있어요. 그 자금 모으려고 지금 알바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것도 있고 대출도 받고 하면 둘이서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형이랑 형수님은 축하만 해줘요. 응? 사람을 한번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자신을 다 내어줄 정도로 완전히 푹 빠져버리는 시동생은 이번엔 정말 단호해 보였어요.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지만 시동생이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남편과 저는 결국 시동생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인사를 온 동서는 딱 봐도 아직 어린 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척 예뻤습니다. 시동생이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법 진지한 면도 느껴졌어요. 험난한 세상 홀로 살아가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전해지더군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제가 시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서에게도 제가 줄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자고요. 동서 역시 저를 정말 잘 따르고 의지했기에 저는 딸 하나 생겼다는 마음으로 동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통장 하나를 주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시동생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10년 넘게 모인 돈을 보더니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새아 태어나면서 새아랑 도련님 이름으로 통장 하나씩 만들어뒀던 거야. 도련님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거니까 이제 도련님이 알아서 해. 이젠 가장이니까 도련님이 정신 잘 차리고 동서 책임져야지. 우리 현우 정말 잘 살아야 돼. 아참, 이젠 시동생이 아니라 서방님이네. 우리 이서방님 잘 살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시동생도 자기 인생 스스로 살아야지. 저와 남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이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동생의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제 헛헛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결혼 후 시동생은 분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동생과 동서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곤 했어요.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을 뿐인데 집안의 웃음소리는 더 커진 기분이었죠. 저와 남편, 시동생, 이렇게 셋이 있는 가족 톡방에 시동생은 사진 몇 장 올리며 동서가 해준 요리라며 자랑을 하기도 하고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면서 결혼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며 저와 남편처럼 살 거라고 행복하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그래, 역시 결혼 허락하길 잘했구나. 본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두 사람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조건을 저울질하며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동서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저는 동서와 따로 만나 맛있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종종 챙겨주면서 정을 쏟았습니다. 동서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우리 가족으로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동서를 더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예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단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의 유통기한은 무척이나 짧았고 짧은 행복의 대가는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까.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 시동생이 톡방에서 이야기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요즘 일이 바쁜가 보다 싶다가도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현은애 너무 조용하지 않아? 안 그래도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 무슨 일 있냐고 했더니 일이 너무 바빠서 좀 힘들대.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럼 동서도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재수 씨는 예전에 말한 그 의류 사업인가 준비한다고 더 바쁜가 봐. 우리도 너무 마음 쓰지 말자고. 애들 바쁜데 괜히 우리까지 신경 쓸라.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속이 시끄러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에게 주말에 밥 사줄 테니 만나자고 슬쩍 연락을 남겼는데 별다른 말 없이 바빠서 힘들다는 말만 답변으로 와 있었습니다. 동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했죠. 결국 저는 주말에 반찬을 싸들고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이 좋아하는 아몬드 멸치볶음과 나물 몇 가지, 김치를 챙겨서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우린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디 가려다가 이것만 주러 들렸다는 느낌이다. 알지? 아유, 알겠어. 애들 진짜 바빠서 그런 거라니까. 아유, 사람 참. 아니,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 서방님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내가 딱 아는데 말이야. 뭔가 있는데 감추는 것 같단 말이지. 다 큰 애들 알아서 할 텐데 괜한 일 한다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서둘러 시동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얼마 뒤 문이 열렸습니다. 겨우 한 뼘 정도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시동생의 모습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현우야, 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저보다 더 놀란 남편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언제 청소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고 바닥엔 온통 술병만 나뒹굴었어요. 시동생의 몰골은 정말 초췌했습니다. 면도를 아예 하지 않은 건지 거뭇한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한껏 마른 얼굴에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현우야, 괜찮으니까 나한테 다 얘기해봐. 응? 동서는 어딨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동생을 대신해 집안 곳곳을 살폈지만 동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텅 빈 상태로 열려있는 한쪽 옷장과 깨져버린 결혼사진 액자를 보고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짐작을 할 수 있었죠. 동서랑 싸웠어?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울 때도 있는 거야. 나랑 형 봐. 우리도 싸울 땐 말도 못하게 달려들잖아. 갔어요. 나 버리고 그 자식한테 갔다고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시동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감정이란 것이 메말라버린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본 채 시동생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해 맞이 않았던 사람, 평생을 다 바쳐 사랑하겠노라 약속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배신을 해버린 바로 그 이야기요. 그날 현장을 목격하기 전까지도 시동생은 어떠한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동서에게 늘 미안했다고, 프로젝트 끝나면 같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도 했다면서요. 그러다 2박 3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대요. 현장에서 다행히 일이 너무 잘 풀려서 1박만 하고 출장을 마치게 되었고, 요즘 늦게 들어온다고 토라진 동서를 달래주기 위해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열심히 집으로 왔는데 자신의 집에 있는 다른 남자를 보게 된 거죠. 제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모르던데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열었는데 그 남자 저도 결혼식에서 본 적 있어요. 나라 친구라면서 얘가 친구가 얼마 없어서 기억하거든요. 근데요, 저를 바라보는 나라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미치겠어요. 바람핀 장면을 들켜서 당황한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니라 짜증이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오히려 잘 됐다고 속 시원하다고 웃더라고요. 시동생을 발견한 상간남은 천천히 옷을 입은 채 그 자리를 피했고 동서는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이야기를 했대요. 실수라고 빌면 용서할 마음이 있었던 시동생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상간남과는 결혼 직전까지 동거했던 사이였고 결혼 후 한동안 안 만나다가 최근 다시 만나게 됐다고요. 결혼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제가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슬슬 그 남자랑 원룸에서 동거하는 것도 지겨웠고 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저랑 결혼하면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살아보니까 별로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가면 그만 아니냐고. 제가 바보같이 붙잡았는데도 오히려 질린다면서 나가버렸어요.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당장 상간남 고소하자. 혼인신고 안 했어도 얼마든지 증명하고 할 수 있어. 네, 이것들을 당장... 아니에요, 형수님.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시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다니요. 착하고 여린 시동생은 제대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을 게 뻔한데 당장이라도 동서를 찾아가 깽판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어서 입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일단 저와 남편은 시동생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곳에 혼자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 집에 온 뒤로도 얼마간은 시동생의 상태가 비슷했어요. 밥도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회사도 나갔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 시한폭탄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상담을 권해봤지만 괜찮아지고 있다고 이겨내보겠다는 말뿐이었죠. 정말로 시동생의 모습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 부탁으로 시동생을 몰래 지켜보던 아들도 어젠 같이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었다며 좋아했어요. 시동생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시동생이 대뜸 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혼자 여행? 한 달만 기다리면 나랑 세아도 방학이고 형도 휴가 낼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다 같이 가는 게 어때? 아이, 내가 앵가. 혼자 다녀올게요. 프로젝트도 끝났겠다.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동해 쪽으로 갔다 올게요. 가서 한 3일 정도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올게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기분 전환을 하겠다며 시동생이 떠난 뒤 저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은 걱정 말라고, 현우는 강한 아이니까 털고 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죠. 다음날 저녁을 먹는다며 횟집에서 사진을 보낸 시동생의 턱을 보고 저도 마음을 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잠들었던 그날 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오겠다며 걱정 말라던 시동생은 차디찬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동생이 언제 바다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꽃놀이를 하던 중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형태를 본 것 같다고요. 다 같이 보니 저 먼 바다에 사람이 빠진 게 확실한 것 같아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동생을 찾았을 땐 이미 늦었다고요.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시동생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회복하는 것 같았던 시동생의 모습은 결국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배신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못한 상태로 시동생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시동생의 휴대폰을 보니 세상을 떠나기 전날 동서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잘못한 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시동생의 문자에 동서는 끝까지 사람 질리게 한다며 차단하겠다는 말을 보냈더군요. 동서의 그 마지막 문자가 시동생을 무너지게 만든 거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시동생은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시동생을 떠나보낸 극심한 슬픔 속에서 동서에 대한 분노와 시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냈고 우리 가족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한동안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도 아들도 시동생 생각만 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영원히 이 고통과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떠났는데도 잔인하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마음속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슬픔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로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청첩장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쩜 사람이 이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요? 분노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좀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굳이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일단 청첩장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했어요. 한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는 바닷가에 와 있었어요. 시동생이 세상을 떠난 그 바닷가요. 꿈속에서도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나타나 제 옆에 앉더군요. 현우야, 너 어디 있다가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형수님, 부탁이 있어요. 그 결혼식 꼭 가세요. 결혼식에 가라는 말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시동생.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 했지만 꿈속에서 본 시동생의 표정이 하루 종일 맴돌았어요. 저에게 부탁하는 애절한 목소리와 표정, 도통 진정되지 않는 마음에 저는 결국 결혼식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 2시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저를 보고 남편은 어디 장례식장에 가느냐 물었어요. 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장례식장에 가는 게 맞다고 말하고는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오늘이 그 여자의 제삿날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요. 예식장은 단독 홀이어서 그런지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적힌 신부 이름을 보고 다시 한번 속으로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신랑의 얼굴이 궁금해 누군지 알아둘 요령으로 주변을 살피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신랑 같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에 살피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최지연 선생님 맞으시죠? 저 민우예요, 박민우. 5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셨잖아요. 이름을 듣자 거짓말처럼 17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과 제자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되었죠. 아이는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지만 유난히 영특하고 성격이 어른스러워서 제가 예뻐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에 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정말 민우니? 정말 근사한 어른이 됐구나.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 5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잖아요. 그때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6학년 때 반 달라졌을 때도 문제집 같은 거 생길 때마다 저한테 챙겨주시고 공부도 많이 봐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당시에 제가 자신감도 없고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언젠가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랬구나.
학교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았네. 그래, 회사 다니고 있고? 아, 저 사업을 해요. 작년부터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잘 벌어요. 제가 선생님께 제대로 한번 대접할게요.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근데 어떻게 제 결혼식에 오신 거예요? 아, 혹시 나라랑 아는 사이세요? 청첩장에 적힌 신랑 이름을 봤어도 너란 생각을 못 했는데. 오길 잘했다, 민우야. 저를 만나고 마냥 신난 제자는 자신의 신부와 제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근데 넌 나라를 어떻게 만났니? 나라랑 저랑 같은 고원 출신이거든요. 동갑이라 친하게 지냈었는데 성인 되고부턴 사는 지역도 다르고 연락이 거의 끊겼었어요. 그러다 제가 사업 성공하고 나서 고아원 때 친구들 몇 명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 나라랑도 다시 연락이 됐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제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나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나라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나라랑 어떻게 하세요? 나라가 친구가 많이 없는데 선생님이 지인이라니 진짜 너무 신기해요. 눈을 반짝이며 묻는 제자에게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 반년도 되지 않아 들킨 불륜 사실과 시동생과 연애 당시 남자와의 동거 사실, 그리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야기까지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제자의 표정이 혼란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라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불륜까지? 제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제자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이 사실을 묻어두는 것이야말로 제자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생각에 빠진 제자는 저에게 이 이야기가 전부 사실인지 마지막으로 묻고는 제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했을 때도 신부 대기실이 한산하더니 지금도 비슷했어요. 저를 발견한 전 동서가 뻔뻔하게도 활짝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제 뒤로 제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전 동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라야, 선생님 말씀이 이거 다 사실이야? 아니 그게 말이지. 형님, 그거 아니잖아요, 네? 저를 바라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도와달란 표정을 짓는 그 얼굴을 보니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제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전동서는 제자에게 다가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빌었습니다. 이미 예전 일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괜히 말하고 싶지 않았다면서요. 민우야, 어떤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실수였어. 순간의 실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나 너랑 만나면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너도 잘 알잖아. 한때 실수인 것처럼 그 당시 이야기를 넘기려는 전동세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 실수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결혼 전부터 우리 현우 속이고 남자랑 동거까지 해놓고 실수? 결혼 후에 그 남자 집에 불러들여서 불륜까지 저지르고 뭐 실수? 너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현우는 못 견딜 만큼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넌 현우 발인이 끝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지. 근데 그걸 가벼운 실수 이야기하듯 넘어가려고 해? 너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떤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알긴 아느냐고. 울분 섞인 제 말을 들은 전동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자에게 안기려고 했어요.
민우야, 결혼식장에 사람 한 명 더 채우려고 불렀는데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하는 거야. 저기요, 무슨 저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진짜 말 이상하게 하시네. 자기야, 저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지? 응? 너랑 결혼할 사람은 나잖아. 내 말 들어야지. 하지만 전동서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는 전동서의 팔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없는 말 하고 그런 분 아니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증거들이야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너도 알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돌았을 때도 나 다 이해했어.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추억이 소중했고 너와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나 이 결혼 못하겠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 여자 말이 가짜면 어떡할 건데?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고? 너랑 나처럼 고아 만들자고? 아, 그 애 말이야? 내 애는 맞아? 전적을 들으니까 영 수상해서. 만약 내 애가 맞으면 애에 대한 책임은 질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거랑 별개로 난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신뢰를 저버린 건 너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떨어져.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차갑게 돌변한 제자의 모습에 동서는 드레스 차림이라는 것도 있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싹싹 빌었어요.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엉엉 우는 모습을 제자는 싸늘하게 바라보더니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신부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신부대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어요. 처음 대화를 할 때부터 지켜보던 사람들이 뒤늦게 큰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대화 내용을 전부 옮겨 전했고 결국 식장 가득 신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선생님,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선생님 가족이 겪으셨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네요. 사실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단다. 이미 인연이 끝난 사람 어떻게 사는지 봐서 뭐하나 싶고 만나면 내가 쟤를 어떻게 해버릴 것만 같았거든. 근데 우리 현우, 내 시동생이 처음으로 꿈에 나왔어. 꼭 좀 가달라고 말이야. 근데 이럴 걸 알고 보냈나 봐. 자기처럼 억울한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언제나 제 은인이세요.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제자는 자신의 명함을 주고 제 연락처도 받아갔어요. 연락처를 교환한 뒤 상황이 상황인지라 배웅을 못해드려서 죄송하단 말을 남기고 제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식장엔 오늘 결혼은 취소되었다는 안내방송이 퍼졌습니다. 여러 번 방송이 들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쏟아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이 정도면 된 걸까? 시동생의 죽음이 조금은 덜 억울해졌을까? 어딘가 후련하기도 하고 조금은 허탈하기도 한 마음을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금방 다녀왔네? 별로 친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마지막 인사만 하고 왔지. 그러고 보니 나 밥도 안 먹었네. 옷 갈아입고 와. 밥 퍼놓을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와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어떤 반응일까요? 아직은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네요. 한 5년 정도 더 지나면 그땐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을까요? 그날의 사건 이후 제 마음은 예전보다 한결 더 편안해졌어요. 늦게나마 시동생의 부탁을 들어준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아무런 사건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대뜸 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요. 고민 끝에 학교 근처에서 제자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본 제자는 살이 좀 빠진 건지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민우야,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요즘 잘 못 챙겨 먹니? 한동안 입맛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때 충격을 좀 받고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최근엔 나라 그 애가 출산을 해서 더 정신이 없었죠. 아무래도 아이 때문이라도 연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젠 정말 만날 일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럼 혹시 그 아이가... 네, 제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제 아이길 바랬거든요. 저를 만나고 바람핀 적 없다는 그 말만은 사실이길 바랬는데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더 이상 그 애랑 엮일 이유도 없고요. 이제 제 인생을 더 신중하게 살아가려고요. 그래, 민우야. 내가 겪어보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상처는 점점 흐려지겠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 선명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상처가 좀 치유되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선생님, 감사해요. 나중에 꼭 좋은 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겪은 제자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민우와 헤어지고 저는 시동생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시동생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주네요. 현우야, 이제 좀 마음이 놓여? 형수님 꿈에 나타나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니? 난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서 남은 몫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현우, 넌 복잡한 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마음 편하게 지내. 알겠지? 아, 맞다. 형한텐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형, 그 여린 마음에 이거 알면 또 얼마나 무너지겠어. 내가 마음 좀 단단하게 훈련시켜놓고 그때 꼭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형이랑 내 꿈에 좀 자주 나와줘.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젠 울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여기만 오면 자꾸 까먹네요. 납골당을 나오니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간지럽힙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 시동생이 밝게 웃으며 형수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늘 그랬듯 시동생이 바라던 대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노라고.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활짝 웃으며 인사하자고 저 먼 하늘을 향해 편지를 보내봅니다. 오늘 밤 꿈엔 시동생이 웃으며 제 꿈에 나타나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